어떤 망할 놈이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야? 이봐요, 정신 차려요. 이러다 진짜 죽어요. 이렇게 개죽음 당하면 안 되지. 노인은 왜 비 오는 날 공동묘지 흙더미에 묻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를 구해낸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귀한 시간을 담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라이트가 꺼지자마자 건장한 사내들이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짐짝처럼 질질 끌어내렸습니다. 진흙탕에 내동댕이 쳐진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입에는 청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고 손발은 케이블 타이로 꽉 묶인 노인.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대성그룹의 강진태 회장이었습니다. 평생을 호령하며 살아온 그가 지금은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차가운 진흙 바닥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은 핏발이 서서 터질 듯 했습니다. 그가 노려보는 곳에는 검은 우비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강 회장이 금지옥엽으로 키운 외동아들 강민석 전무였습니다. 아들은 진흙범벅이 된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폐륜을 저지른다는 죄책감 따위는 없었죠. 오직 더러운 욕망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쭈그리고 앉아 아버지의 뺨을 툭툭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거참 날씨 한번 죽여주네요. 그러게 제가 좋게 말씀드릴 때 그냥 도장 찍고 물러나셨으면 좋았잖아요. 따뜻한 해외 별장에서 남은 인생 즐기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노욕을 부려서 이 사단을 만드십니까? 예. 아들이 비아냥거리자 강 회장은 으붑거리며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도박과 횡령으로 회사를 말아먹으려던 아들을 내치려 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 할 줄이야.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 겁니다. 강민석은 킬킬거리며 섬뜩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그거 아세요? 사람을 죽여서 산에 묻으면 등산객한테 들키고 강에 던지면 낚시꾼한테 걸린대요. 그런데 이미 시체가 있는 무덤 속에 시체 하나를 더 넣으면 누가 알겠어요? 안 그래요? 번개가 쾅 하고 치며 묘지 전체를 비췄습니다. 아들의 계획은 소름 끼치도록 치밀했습니다. 연고자가 없어 방치된 남의 무덤을 파서 그관 위에 아버지를 묻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산 사람을 죽은 사람 곁에 생매장하는 악마조차 울고 갈 끔찍한 발상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전무님.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재촉하자 강민석은 귀찮다는 듯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이 강 회장을 들어 올려 미리 파헤쳐 놓은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 회장은 깊은 구덩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낡은 관 뚜껑 위로 떨어진 강 회장의 코끝에 썩은 흙냄새와 곰팡내,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꿈틀거렸지만 미끄러운 흙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아들의 얼굴이 까마득하게 멀어 보였습니다. 강민석은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무심하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거기 생각보다 아늑할 거예요. 밑집에 누구 계시니까 심심하진 않으시겠네. 회사는 제가 잘 먹을 테니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잘 가세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내들이 삽을 들고 흙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퍽. 젖은 흙덩이가 강 회장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코와 입으로 차가운 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안 돼. 내가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핏줄놈 손에 이렇게 죽을 순 없어. 강 회장은 속으로 수천 번을 절규했지만 목소리는 무거운 흙더미에 묻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사방을 짓누르는 흙의 무게와 함께 완벽한 어둠이 그를 덮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빗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들려오던 아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사내들은 능숙하게 봉분을 다지고 때를 입혔습니다. 빗줄기가 워낙 거세게 쏟아진 덕분에 밟고 지나간 발자국들은 금세 지워졌고 새로 덮은 흙도 빗물에 씻겨 원래 있었던 무덤처럼 자연스럽게 변해갔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강민석 일당은 서로 눈짓을 교환한 뒤 미련 없이 차에 올라타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대의 차량이 묘지를 빠져나가자 그곳엔 다시 무거운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저 평범해 보이는 흙더미 아래에 대한민국 재벌 회장이 산 채로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딱 한 사람. 그 시각 어둠 속에서 그곳을 향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있었습니다. 절뚝절뚝.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비젖은 산길을 오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부님. 나이 45. 10년 전 의문의 화재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고 화마가 남긴 흉터를 몸에 지닌 채 이 공동묘지로 숨어든 여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미쳐서 귀신과 대화한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그저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편해서 이곳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묘지 관리소 컨테이너에서 잠을 청하려던 부님의 귀에 빗소리를 뚫고 들려온 미세한 엔진 소리가 거슬렸던 것입니다. 누가 이 밤중에 염치도 없이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나. 도굴꾼 놈들인가? 부님은 낡은 우비를 걸치고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묘역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멧돼지를 쫓을 때 쓰는 날카로운 쇠꼬챙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한참을 걷던 부님의 손전등 불빛이 방금 강민석 일당이 떠난 그 무연고 묘역을 비췄습니다. 어라, 김노인네 묘인데. 부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녀는 이 묘지에 있는 수천 기의 무덤 주인들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김씨 노인의 무덤. 헌데 묘하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탓일까요? 아니면 급하게 덮느라 실수를 한 것일까요? 봉분 한 귀퉁이가 어색하게 솟아 있었고 흙의 색깔이 미묘하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부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흙 색깔이 달라. 누가 땅을 팠어? 어떤 미친놈들이 가져갈 게 없어서 김노인네 무덤을 건드렸나? 부님은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무덤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쇠꼬챙이로 봉분을 쿡 찔러보았습니다. 쑥 들어가야 할 꼬챙이가 무언가 단단하면서도 물컹한 것에 걸렸습니다. 나무 뿌리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땅이 울컥하고 움직였습니다. 마치 땅이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 봉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쾅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부님의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여, 김노인네 앉아요? 깨어난겨? 부님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에 손전등을 물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흙을 더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흙더미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쑥 하고 튀어나와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창백한 손이 살려달라는 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고 기절했을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님의 눈동자는 공포가 아닌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10년 전 불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 애원하던 딸아이의 손.
잿더미 속에서 보았던 그 마지막 손짓이 눈앞에 흙투성이 손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산 사람을, 살아 숨쉬는 생명을 차가운 땅 속에 묻어버린 끔찍한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부님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다려요. 내 새끼는 못 살렸어도 당신은 살린다. 저승사자가 와도 내 허락 없인 못 데려가. 부님은 쇠꼬챙이를 내던지고 맨손으로 진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손끝에서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흙을 퍼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여전사 같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번개가 칠 때마다 흙투성이가 된 부님의 얼굴이 비장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흙더미 아래 묻힌 자가 누구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그의 유일한 신이자 구원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부님은 미친 사람처럼 흙을 파냈습니다. 삽도 괭이도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10손가락만이 그녀의 도구였습니다. 거친 흙과 자갈이 손톱 밑을 파고들어 생살이 찢겨나갔고 손끝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님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빗줄기가 등짝을 사정없이 때려대도 그녀의 신경은 온통 손끝에 닿는 흙더미 아래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파내고 있는 건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시뻘건 불길이 집어삼킨 자신의 집, 무너진 기둥 아래 깔려 비명을 지르던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더라면, 아니 소방차가 딱 10분만 일찍 왔더라면 내 새끼는 살았을 텐데. 부님의 가슴속에 맺힌 천추의 한이 흙을 파내는 손길에 실려 폭발했습니다. 그때는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겁나서 살려달라는 딸의 손을 놓쳐버린 못난 어미였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미치지 않기 위해 세상과 담을 쌓고 죽은 자들의 도시인 이곳 공동묘지로 기어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이 그녀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도망칠 거냐고, 이번에도 그 손을 놓을 거냐고 말입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번엔 살린다. 내 목숨을 내주더라도 이 사람은 살려야 해. 부님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젖은 흙을 한 웅큼씩 걷어냈습니다. 얼마나 미친 듯이 파냈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질린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입에는 청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고 눈은 뒤집힌 채 의식을 잃은 노인. 강 회장이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듯 가슴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부님은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의 입을 막은 테이프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할배, 정신 차려. 숨 쉬어. 숨을 쉬란 말이야. 부님은 강 회장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빗소리뿐이었습니다. 흙구덩이 속에 반쯤 파묻힌 강 회장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부님은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강 회장의 코를 쥐고 입을 맞췄습니다. 인공호흡이었습니다. 죽은 폐에 산 사람의 숨을 불어넣는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훅훅. 부님은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 주듯 깊은 숨을 불어넣고 갈비뼈가 으스러져라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제발. 하나, 둘, 셋, 제발 돌아와.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던 그때였습니다. 강 회장의 목구멍에서 쿨럭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컥, 으허. 강 회장이 몸을 비틀며 흙탕물과 함께 시커먼 토사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막혔던 숨통이 트이며 거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오자 부님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진흙탕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남자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강 회장은 저체온증으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살려놓고도 얼어 죽게 만들 판이었습니다. 분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40kg도 안 되는 깡마른 체구의 분임이 70kg이 넘는 거구의 남자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의 여자는, 그리고 어미의 마음을 가진 여자는 천하장사가 되는 법입니다. 엎혀요. 꽉 잡으소. 떨어지면 둘 다 죽는겨. 분임은 강 회장의 축 늘어진 팔을 자신의 목에 걸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으드득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흙탕 길은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미끄러웠습니다. 몇 걸음 못 가서 분임은 진흙탕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강 회장의 무거운 몸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입안으로 흙탕물이 들어오고 무릎이 까져 쓰라렸지만 분임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기어가다시피 하며 그녀는 강 회장을 질질 끌고 묘지관리소라 불리는 자신의 컨테이너 박스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5분이면 갈 거리를 30분이나 걸려 도착했을 때 분임의 몰골은 귀신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컨테이너 문을 열고 강 회장을 안으로 밀어넣은 분임은 곧바로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따다닥 가스불이 켜지고 훈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강 회장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이 체온을 뺏어가고 있었습니다. 분임은 망설임 없이 강 회장의 흙 묻은 양복을 벗겨냈습니다. 최고급 이태리 원단으로 만든 양복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젖은 걸레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속옷 바람이 된 강 회장을 마른 이불 위에 눕혔지만 그는 여전히 이를 딱딱 부딪히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춥다. 추워. 민서가 불 좀 켜다오. 아버지 춥다. 의식을 잃은 와중에도 자신을 죽인 아들을 찾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처량해서 분임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자식이 아비를 산채로 묻었는데 아비는 추위 속에서 아들을 찾고 있다니. 세상에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분임은 장롱에서 가장 두꺼운 솜니불을 꺼내 강 회장을 덮어주었습니다. 손발을 주무르고 마사지를 했지만 얼음장 같은 몸은 좀처럼 데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쇼크가 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분임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고민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다지만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체면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게다가 분임에게는 남들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자신의 젖은 옷도 훌렁 벗어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등과 어깨에 10년 전 화재가 남긴 흉측한 화상 흉터가 지렁이처럼 얽혀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어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살았던 그녀의 콤플렉스. 하지만 지금 그 흉터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살과 살이 닿아야 산다. 그래야 체온이 옮겨간다. 분임은 속옷 차림으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강 회장의 등 뒤에서 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징그러울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살갗에 닿았지만 분임은 오히려 더 세게 그를 안았습니다. 제 온기를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서 제발 죽지만 말아요. 살아남는 게 복수요.
살아야 욕도 하고 멱살도 잡을 거 아니여. 부님은 덜덜 떠는 강 회장의 등을 갓난아기를 달래듯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체온이 닿자 강 회장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강 회장은 부님의 품에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컨테이너 밖을 때리는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 무렵 강 회장이 하는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그리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뜻하고 낯선 온기. 그는 몽롱한 정신으로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여기가 저승인가? 아니면 꿈인가? 그때 등 뒤에서 거칠지만 다정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이 드슈? 이제 안심해. 염라대왕이 할배 이름 불렀다가 내가 빽써서 돌려보냈으니께. 강 회장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얼굴에 흙이 잔뜩 묻은 한 여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강 회장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잠겨 쉰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여긴 누구? 말 아껴요. 아직 갈 길이 머니까. 부님은 강 회장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강 회장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젖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옷 벗기다가 이게 툭 떨어지던데. 비에 쫄딱 젖어서 글씨가 다 번졌네.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요? 장부 같은데. 뭔 숫자가 이렇게 많이 적혀 있대? 순간 강 회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자신을 묻어버리기 직전 자신이 훔쳐낸 아들의 비자금 내역이 적힌 비밀 장부였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복수의 칼날. 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수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부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생면부지의 나를 살려주었는가? 하지만 강 회장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버림받은 노인과 세상이 버린 여자.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좁고 낡은 컨테이너 안에서만큼은 새로운 생명의 불씨가 그리고 서늘한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란하게 퍼붓던 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쳐 있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창문 틈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을 비쳤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꿈이었을까? 악몽을 꾼 것일까? 그는 흐릿한 시야를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쿰쿰한 곰팡이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묘하게 섞여 나는 좁은 방. 벽에는 촌스러운 달력이 걸려 있고 바닥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어젯밤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빗속의 공동묘지, 아들의 비릿한 웃음, 쏟아지던 흙더미, 그리고 숨이 막혀오던 공포. 강 회장은 벌떡 몸을 일으키려다 억하고 비명을 지르며 다시 쓰러졌습니다. 갈비뼈가 으스러질 듯 아팠습니다. 일어났슈? 거참 맷집 한번 줬네. 송장 치울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뚝뚝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부엌 쪽에서 한 여자가 양은 쟁반에 밥상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업고 온 그 여자 박부님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서 보니 그녀의 행색은 더 초라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몸빼 바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살아있는 짐승처럼 형형했습니다. 부님은 밥상을 강 회장 머리맡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죽과 짭짤한 장아찌, 그리고 된장국이었습니다. 드셔. 살려면 먹어야지. 독약 안 탔으니께 의심 말고. 강 회장은 밥상과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개밥 같은 식사였지만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고 돌아오니 생존 본능이 이성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뜨자 뜨거운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차가웠던 위장을 데웠습니다. 눈물 나게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허겁지겁 죽을 퍼넣는 강 회장을 보며 부님이 혀를 찼습니다. 천천히 드셔. 체하면 약도 없어. 근데 할배,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요? 옷 입은 거나 손가락 고운 거 보면 농사 짓는 양반은 아니고 어쩌다 그 밤중에 산채로 묻혔어? 자식들이 그랬어? 강 회장의 숟가락질이 뚝 멈췄습니다. 자식? 그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강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부님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집안일이요. 알 거 없소. 그리고 고맙소. 살려줘서. 강 회장은 평생 누구에게 고개 숙여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생명의 은인 앞에서는 자존심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맙긴 뭘. 내가 할배 예뻐서 살린 거 아니여. 그냥 흙 속에 묻힌 게 억울해 보여서 그랬어. 그리고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어. 목숨값은 나중에 두둑이 받을 거니까.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소. 내가 누군지 알면 당신 놀라 자빠질 거요. 강 회장이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부님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대통령이라도 되시나 보네. 지금 꼴은 영락없는 노숙자인데 말이여.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컹컹하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잽싸게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묘지 입구 쪽에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도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놈들일까? 확인 사살을 하러 온 것일까? 부님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배, 묻은 놈들이요? 강 회장이 창문 쪽으로 기어가 밖을 확인했습니다.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차종은 분명 아들의 비서실장이 타고 다니던 차였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놈들, 확인하러 왔어. 내가 죽었나 살았나 보러 온 거야. 강 회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금 나가면 개죽음이었습니다. 이 몸으로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강 회장을 보며 부님이 쯧 하고 혀를 찼습니다. 겁먹지 마셔. 여기는 내 나와바리여. 귀신도 내 허락 없인 못 들어와. 부님은 벽에 걸려있던 낡은 엽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냥용 공기총이었지만 묵직한 쇠붙이를 든 그녀의 모습은 웬만한 조폭보다 살벌해 보였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 인기척 내면 둘 다 죽는겨. 부님은 쾅소리 나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 부님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놈이 남의 영업장에서 차를 돌려. 여기 공동묘지여. 재수옴 붙기 싫으면 당장 꺼져. 걸걸한 욕설이 오고 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니
차에서 내린 양복 입은 사내가 부님에게 뭐라 따지는 듯 하더니 부님이 역총을 치켜들자 질겁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똥개 3마리가 차를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습니다. 잠시 후 차는 꽁무니를 빼고 사라졌습니다. 휴! 강 회장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후 부님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별것도 아닌 놈들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할배 안심해. 그냥 길 잘못 든 놈들이라고 쫓아냈으니께. 하지만 강 회장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올 거라는 것을. 아들은 치밀한 놈이었습니다. 시체가 사라진 걸 알게 되는 순간 이 산 전체를 뒤집어 놓을 게 뻔했습니다. 이보시오, 아주머니. 아니, 은인. 여기 전화기 좀 있소? 내가 연락할 때가 있소. 강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 그런 거 없어. 난 핸드폰도 안 써. 전기 들어오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뭔 전화 타령이여. 절망적이었습니다. 고립무원. 외부와 연락할 방법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바닥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내가 강진태다. 대성그룹 회장 강진태란 말이다. 내 말 한마디면 헬기가 뜨고 경찰청장이 달려오는데 전화기 하나가 없어서 여기서 죽다니. 부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대성그룹? 뭐 뉴스에 나오는 그 재벌 말이요? 거참, 재벌 회장님이 왜 남의 무덤에 묻히셨대? 돈 많으면 뭐해? 자식 농사 망치면 말짱 도루묵인 것을. 부님의 뼈 때리는 말에 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하를 가졌어도 자식 하나 잘못 키워 이 꼴이 된 자신이 처량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늙은 회장의 모습이 짠했는지 부님이 털썩 그 앞에 앉았습니다. 됐고, 일단 몸부터 추슬러.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산 사람은 입이 있자녀. 살아서 나가면 그놈들 혼쭐 내줄 수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강 회장이 고개를 들어 부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왜 나를 돕는 거요? 내가 누군지 믿지도 않으면서. 부님은 잠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살고 싶어 하니까. 10년 전에 내 새끼는 살고 싶어도 못 살았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비명만 지르다가 갔어. 근데 할배는 살았잖아. 차가운 땅 속에서 기어 나왔잖아. 그럼 살아야지. 억울해서라도 살아야지. 부님의 덤덤한 고백에 강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거칠고 무식해 보이는 여자에게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자식을 잃은 어미와 차가운 흙 속에서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비. 정반대의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강 회장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내 목숨줄이요. 그리고 놈들을 지옥으로 보낼 티켓이고 이걸 지켜야 하오. 부님은 수첩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뭐든 간에 목숨 걸고 지키쇼. 나도 돕겠소. 대신 나중에 나가면 약속 하나만 지켜. 약속? 무슨 약속 말이오? 부님이 씩 웃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김노인네 무덤 대리석으로 아주 기깔나게 새로 해줘. 그리고 나 이 지긋지긋한 컨테이너 말고 따뜻한 물 콸콸 나오는 아파트 한 채 사네. 그거면 돼. 강 회장은 멍하니 부님을 바라보다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껄껄껄. 아파트? 겨우 그거요? 좋소. 내 살아서 나가면 아파트가 아니라 빌딩을 사주리다.
이 강진태 이름 걸고 약속하리다. 오랜만에 웃어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강 회장의 눈에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이 들어왔습니다. 흙투성이에 멍이 든 자신의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민서가. 기다려라. 내 놈이 묻은 건 시체가 아니라 호랑이였다는 걸 보여주마. 강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부님은 그런 강 회장에게 숭늉 한 그릇을 더 떠주었습니다. 많이 먹고 힘내. 싸움은 밥심이여.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니께. 바깥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묘지관리소 안에서는 복수를 위한 칼날이 예리하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강민석이 단순히 확인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묘지 근처에 사람을 심어두고 쥐새끼 한 마리라도 빠져나오면 즉시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위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님은 창고 뒤지더니 녹슨 가위와 낡은 옷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강 회장이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부님이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머리부터 깎아야겠어. 뭐? 머리는 왜? 내 머리가 얼마짜리 커트인데. 지금 그게 문제요. 밖에서 놈들이 진을 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번지르르한 회장님 꼴을 하고 나가면 바로 표적되는겨.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여기서 나갈 때까지 당신은 강진태 회장이 아니라 그냥 치매 걸린 시골 노인네 김씨가 되는 거요. 알았슈? 강 회장은 입을 삐죽거렸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부님의 가위질은 거침없었습니다. 서걱, 서걱. 청담동 미용실 원장이 공들여 다듬어 놓은 은발 머리카락이 숭덩숭덩 잘려나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영락없는 촌동네 할아버지였습니다. 부님은 거기에 한술 더 떠 죽은 아버지가 입던 낡은 러닝셔츠와 무릎 나온 헐렁한 몸빼 바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이거 입어. 곰팡내 좀 나도 참아. 냄새가 나야 사람들이 피해가니까 더 안전해. 내가 살다 이런 꼴을 하게 될 줄이야. 강 회장은 투덜거리면서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70평생 비단옷만 입고 살았던 재벌 총수가 하루아침에 묘직이 촌부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편안했습니다. 넥타이로 죄던 목이 시원했고 구두 대신 신은 털씨는 구름처럼 푹신했습니다. 부님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봐줄만 하네. 밥값은 해야지. 저기 마당에 잡초 좀 뽑아. 몸을 움직여야 붓기도 빠지고 체온도 올라가는겨. 강 회장은 기가 막혔지만 시키는 대로 호미를 들고 마당 텃밭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천억 결제 서류에 서명하던 손으로 잡초를 뽑고 있으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땀을 흘리니 확실히 죽어가던 몸의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어둠이 깔리자 부님은 양은 냄비에 라면 2개를 끓여왔습니다. 김치 한 보시기와 찬밥 한 덩이. 초라한 저녁상이었지만 두 사람은 말없이 국물까지 싹 비웠습니다. 배가 부르니 그제야 서로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부님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소매 끝으로 살짝 보이는 붉은 화상 흉터. 어젯밤 자신을 안아주었을 때 등판 전체에 퍼져 있던 그 흉측한 흉터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보시오, 임자. 왜요? 그 상처 말이요. 어쩌다 그런 거요? 보통 화상이 아닌 것 같은데.
부님은 젓가락질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무심하게 소매를 내려 상처를 가렸습니다. 별거 아니어요. 10년 전에 불장난하다 되었어. 불장난? 집이라도 태워 먹었소? 부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물사발을 들이켰습니다. 비슷해요. 시장통에서 작은 식당을 했었어. 먹고 살만했지. 근데 어느 날 밤에 누전으로 불이 났어. 곤히 자고 있는데 매캐한 연기 때문에 깼지. 눈을 떠보니 온천지가 불바다요. 저런. 무서웠어. 너무 뜨겁고 무서워서. 옆방에서 자던 딸내미 생각은 못하고 나 혼자 뛰쳐나왔어. 밖으로 나와서 찬 바람을 맞으니까 그제야 내 새끼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데 부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무너진 지붕이 문을 막아버렸어.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맨손으로 불타는 나무를 치우다가 이렇게 된겨. 결국 소방차가 왔을 땐 내 딸은 숯덩이가 되어 있었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님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년 동안 흘릴 눈물은 다 말라버린 탓이겠지요. 그래서 여기로 숨어든겨. 나 같은 년은 따뜻한 방에서 잘 자격도 없어서 죽은 사람들 곁에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할까 싶어서. 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식을 지키지 못해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온 여자. 그리고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 괴물로 만들어버린 자신. 두 사람은 방식은 달랐지만 자식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진 죄인들이었습니다. 나도 죄인이요. 할배가 뭔 죄를 지었어? 자식이 폐륜 저지른 게 할배 탓은 아니잖여. 아니요, 내 탓이요. 돈 버는 게 최고인 줄 알았소. 민석이 그놈 어릴 때부터 갖고 싶다는 건 다 사줬지. 최고급 장난감, 외제차, 유학. 돈으로 처발라 키우면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았소. 정작 아비로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어준 적이 없었지. 결국 내가 괴물을 키운 거요. 아비 잡아먹는 괴물을. 강 회장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흘리는 회한의 눈물. 부님은 말없이 귤 하나를 까서 강 회장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드셔. 지나간 일 후회해봤자 뭐여. 우린 둘 다 자식 농사 망친 죄인들이네. 그러니까 살아야지. 살아서 죗값 치러야지. 할배는 그놈 사람 만들고 나는 할배 살려서 덕 좀 쌓고. 안 그려? 투박하지만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강 회장은 귤을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큼하고 달콤한 귤물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래, 살자. 살아서 반드시 바로잡자.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전우애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대성그룹 전무실. 강민석은 초조하게 사무실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처리한 곳 말입니다만. 왜? 무슨 문제 있어? 그게 묘지 관리인한테 사람을 보내 확인해 봤는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뭐, 뜸 들이지 말고 말해. 어젯밤 폭우에 무덤 흙이 좀 쓸려 내려간 것 같다고 합니다. 봉분 모양이 약간 변형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흙이 쓸려 내려갔다? 단순히 비 때문일까? 그는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맨손으로 바닥에서 시작해 그룹을 일군 불사조 같은 인물.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살아있다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 실장. 예. 사람 더 보내. 아니, 전문적인 애들로 불러.
청소부 애들 있잖아. 청소부라면 해결사들 말씀입니까? 그래. 오늘 밤 당장 가서 그 무덤 다시 파보라고 해. 예. 파보다니요? 확인해야겠어. 시체가 그 자리에 얌전히 있는지 아니면 쥐새끼처럼 기어나갔는지 내 눈으로 봐야 안심이 되겠어. 만약에, 아주 만약에 관이 비어 있다면 강민석의 눈빛이 살기로 번득였습니다. 이 산 전체를 뒤져서라도 찾아내. 그리고 이번엔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 실수하면 너희들도 같이 묻힐 줄 알아.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가자 강민석은 위스키 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얌전히 가세요. 왜 죽어서도 아들 속을 썩이십니까? 다시 화면은 공동묘지의 컨테이너 박스. 강 회장과 부님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컹컹 개 짖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침과는 달랐습니다. 세 마리의 개가 동시에 아주 사납게 짖어대고 있었습니다. 낯선 살기를 감지한 짖음이었습니다. 부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 회장의 눈도 커졌습니다. 부님씨 설마. 쉿. 불 꺼요. 놈들이요. 이번엔 진짜가 온 것 같아. 부님이 전등 스위치를 내리자 좁은 방은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 묘지 입구 쪽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삽과 몽둥이를 든 사냥개들을 풀어서 말입니다. 할배, 마루 밑으로 들어가.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숨소리도 내지 마. 임자는 어쩌려고. 난 여기 주인이여. 도둑놈들 쫓아내는 척하면 돼. 어서. 부님은 장판을 걷어내고 미리 봐둔 비상 공간으로 강 회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고 습한 마루 밑. 강 회장이 몸을 숨기자마자 밖에서 쾅쾅쾅 하고 철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계십니까? 안에 누구 있어? 문 열어.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 부님은 엽총을 다시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기가 아니라 실전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밤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쾅쾅쾅. 낡은 컨테이너 문짝이 떨어져 나갈 듯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 문 열어.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거칠고 살벌했습니다. 부님은 잽싸게 장판을 덮고 그 위에 낡은 밥상을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마루 밑 어둠 속에 웅크린 강 회장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서 부님의 발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부님은 벽에 걸린 엽총 대신 부엌칼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 허리춤에 꽂았습니다. 총은 함부로 꺼냈다간 오히려 뺏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일부러 꽥 소리를 지르며 문을 걷어찼습니다. 어떤 놈이 남의 집 대문을 부수려고 지랄이여. 밤중에 귀신이라도 씌었나? 벌컥 문이 열리자 비릿한 밤 공기와 함께 건장한 산에 셋이 우르르 밀고 들어왔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안이 꽉 찼습니다. 검은 양복에 흙이 묻은 구두. 딱 봐도 평범한 조문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뒤로 우비를 쓴 키 큰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책 넓은 모자 아래로 드러난 날카로운 눈매. 강민석 전무였습니다. 마루 밑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사이로 강 회장은 아들의 구두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지난달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이태리제 최고급 구두. 그 구두 굽이 지금 자신이 숨어있는 마루판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억 소리가 날 뻔한 것을 강 회장은 혀를 깨물며 참았습니다. 강민석은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방 안에서 나는 곰팡내와 퀴퀴한 냄새가 역겨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구두 끝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냄비 뚜껑을 툭 찼습니다. 여기가 관리소입니까? 사람이 살 곳은 못 되는구먼. 아줌마가 여기 주인이요? 부님은 기죽지 않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주인이면 어쩔 거고 아니면 어쩔 건데? 댁들은 뭔데 남의 방구석을 흙발로 밟고 난리여? 당장 안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경찰이라. 강민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김 실장, 아줌마가 경찰을 부르시겠단다. 전화기 좀 빌려드려라. 옆에 있던 김 실장이 비열하게 웃으며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번뜩이는 잭나이프였습니다.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부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보통 깡패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줌마, 말 길게 안 합니다. 어제 오늘 이 근처에서 이상한 거 못 봤어요? 예를 들면 흙투성이가 된 노인네라든가 아니면 묘를 파헤치는 사람이라든가. 부님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태연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대꾸했습니다. 노인네, 여기 천지가 노인네요. 저기 뒷산 김씨도 노인네고 앞산 박씨도 노인네고 다 죽어서 누워있는 노인네들 뿐인데 뭔 뚱딴지 같은 소리요? 살아있는 노인네는 구경도 못했소다. 왜? 댁들 아버지라도 잃어버렸어? 강민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거슬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또각, 또각. 그의 발걸음이 밥상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 회장이 숨어있는 바로 그 위였습니다. 마루판이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강 회장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흙먼지가 눈으로 떨어졌지만 깜빡거릴 수도 없었습니다. 강민석의 시선이 밥상 위에 머물렀습니다. 빛라면 그릇 2개, 젓가락 2쌍, 혼자 산다면서 밥그릇은 왜 2개지? 누구랑 같이 먹었나 보네. 서늘한 질문이 날아들었습니다. 강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다. 끝장이다. 틈새로 보이는 아들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총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부님이 갑자기 깨르르 하고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귀신 눈은 못 속인다더니. 맞아요. 둘이 먹었어. 뭐? 누구랑? 강민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김 실장이 칼을 고쳐 잡고 밥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긴 누구여. 우리 서방이지. 10년 전에 불타 죽은 우리 서방. 매일 밤마다 배고프다고 찾아오는데 어떡혀? 밥이라도 한 그릇 줘야지. 안 그려? 여보, 저 양반들이 당신 보고 싶대. 나와봐. 부님이 허공에 대고 손짓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여자였습니다. 아니,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가 너무나 소름 끼쳐서 사내들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공동묘지에 사는 미친 여자. 엮이면 재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강민석은 혐오스럽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미친년이군. 시간 낭비했어. 나가자. 강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뻔했습니다. 살았다. 놈들이 나간다. 강민석이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턱을 넘으려던 그가 갑자기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잠깐. 강민석이 다시 뒤를 돌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 구석에 놓인 낡은 점퍼에 고정되었습니다. 어제 강 회장이 입고 있었던 부님이 벗겨놓은 흙 묻은 양복상이었습니다. 부님이 급하게 치운다고 치웠지만 옷소매 하나가 잡동사니 더미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저거 가져와 봐. 김 실장이 잽싸게 달려가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최고급 양복. 안감에는 K, T, 캥이라는 이니셜이 자수로 박혀 있었습니다. 강민석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강민석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귀신이랑 밥 먹는다더니 그 귀신이 이태리 양복도 입나 봐?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이 김 실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 실장이 억센 손으로 부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부님의 비명과 함께 그녀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뒤져. 이 쥐구멍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바닥부터 뜯어봐. 강민석의 고함에 사내들이 밥상을 걷어차고 장판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우지끈 장판이 뜯겨나가자 낡은 나무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강 회장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머리 위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아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게 끝이다. 그때였습니다. 부님이 바닥을 기어가 김 실장의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내 집에서 나가. 건드리지 마. 아, 이 여자가 진짜. 김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부님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부님이 벽에 처박혔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부님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둔 부엌칼을 꺼내 들고 독사처럼 일어났습니다. 오지 마. 한 놈이라도 더 오면 배를 쑤셔버릴 거니까. 부님의 기세가 워낙 맹렬해 사내들이 주춤했습니다. 칼을 든 미친 여자.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강민석은 팔짱을 낀 채 그 꼴을 한심하게 지켜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 뭐해? 총 꺼내. 총? 그 한마디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품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 부님의 이마를 겨누었습니다. 부님의 손에서 칼이 툭 떨어졌습니다. 칼로는 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자, 아줌마. 이제 술래잡기 끝냅시다. 그 노인네 어디 있어? 불면 살려주고 안 불면. 아줌마도 저기 뒷산 김씨 옆에 묻어줄게. 부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마루 밑에서 입을 막고 오열했습니다. 나 때문에, 나 같은 놈 때문에 생판 남인 저 여자가 죽게 생겼구나.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나가자. 내가 나가서 죽자. 저 여자는 살려야 한다. 강 회장이 마루판을 밀고 나가려던 찰나 밖에서 사내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전무님, 전무님, 찾았습니다. 뭐? 저기 묘지 위쪽에서 파헤쳐진 흔적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무덤을 파고 시신을 꺼낸 것 같습니다. 발자국이 산 아래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강민석의 시선이 부님에게서 밖으로 향했습니다. 산 아래쪽? 그럼 이미 도망쳤단 얘긴가? 사내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김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여긴 놔두고 일단 쫓아. 산 아래 도로 막아. 쥐새끼 빠져나가면 골치 아파진다. 아줌마는 나중에 처리해. 강민석이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김 실장은 부님에게 총구를 겨눈 채 뒷걸음질 치다
퇴하고 침을 뱉고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우르르 사내들이 빠져나가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부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마루 밑 판자가 덜컥 열리고 강 회장이 기어 나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는 부님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임자. 나 때문에 죽을 뻔했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강 회장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부님은 멍하니 있다가 강 회장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울 시간 없어. 빨리 짐 싸. 놈들이 허탕치고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여. 그땐 진짜 죽어. 부님의 말대로였습니다. 발자국이 산 아래로 이어졌다는 건 멧돼지나 고라니 발자국을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놈들이 속았다는 걸 깨닫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있어? 있어. 놈들이 절대 생각 못할 곳.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지. 가자, 할배. 부님은 피 묻은 입가를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다시 한번 번뜩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은 묘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악마가 다시 돌아오기 전 그들은 흔적을 지워야 했습니다. 부님은 강 회장의 손목을 낚아채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비가 그친 산길은 진흙탕이 되어 발목을 잡았습니다. 강 회장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헐떡거렸습니다. 70평생 운동이라곤 골프밖에 모르던 그가 야밤에 산악 구보를 하려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할배, 정신 차려. 처지면 죽어. 부님은 강 회장이 넘어질 때마다 짐짝처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님이 향하는 곳은 산 아래쪽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묘지 더 깊은 곳, 산꼭대기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임자, 어디로 가는 거요? 아래로 내려가야지. 도망치려면 큰 길로 가야 할 거 아니오. 강 회장이 소리치자 부님이 거칠게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조용히 혀. 놈들이 바보여. 산 아래 길목은 벌써 다 막혔어. 내려가는 순간 도간에 든쥐꼴 나는겨. 놈들이 상상도 못할 곳으로 가야 해. 어디 말이오? 저기, 저승사자도 못 찾는 곳. 부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묘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대한 봉분이었습니다. 일반 무덤의 5배는 되어 보이는 웅장한 비석과 성물들이 둘러선 호화로운 묘역이었습니다. 저기는 최장군 묘 아녀. 저기 숨자고 탁 트여서 바로 들킬 텐데. 잔말 말고 따라와. 부님은 강 회장을 끌고 묘역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봉분 뒤쪽 제사를 지내는 제단석 밑에 사람 하나가 기어 들어갈 만한 개구멍만 한 틈이 있었습니다. 성물이 오래되어 무너지면서 생긴 공간이었습니다. 들어가. 여기가 내 비상식량 창고요. 부님이 강 회장을 억지로 밀어넣고 자신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좁고 습했지만 거대한 돌덩이가 사방을 막아주고 있어 밖에서는 절대 안이 보이지 않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두 사람이 몸을 숨기자마자 산 아래쪽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붕, 끽, 놈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속았다. 다시 올라가. 그년 잡아와. 산 전체를 울리는 강민석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부님의 예상대로 놈들은 가짜 발자국에 속았다는 걸 금방 눈치채고 관리소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곧이어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묘지 곳곳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반딧불이 때처럼 번쩍이는 불빛들이 점점 산 위쪽으로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돌벽에 등을 기대고 덜덜 떨었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날까봐 입에 주먹을 물었습니다. 분임이 강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 악령만큼은 강했습니다. 믿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기 봐. 위쪽이다. 관리소 뒤쪽으로 튀었을 거야. 사내들의 목소리가 바로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뚜벅, 뚜벅. 군화 발소리가 묘비들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강 회장이 숨어 있는 최 장군 묘역 근처까지 불빛이 비쳤습니다. 여기 엄청 큰 무덤이 있는데 여기 숨은 거 아냐? 사내 하나가 묘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두 사람이 숨은 제단석 틈새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1초만 더 머물렀다면 눈이 마주칠 뻔했습니다. 야, 멍청아. 누가 뻥 뚫린 무덤가에 숨냐? 숲으로 갔겠지. 빨리 이동해. 다른 사내의 핀잔에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휴. 강 회장이 안도의 숨을 내쉬려던 찰나였습니다. 또각, 또각. 낯익은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오는 발소리. 강민석이었습니다. 강민석은 다른 놈들을 숲으로 보내고 홀로 이 묘역에 남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숨어 있는 제단석 바로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머리 위에서 라이터 켜는 소리가 칙 하고 났습니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틈새로 스며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은 바로 머리 위 돌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들이 앉아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냐? 강민석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래. 사망 신고 처리 준비해. 시체? 못 찾으면 실종으로 처리해서 가짜 장례 치르면 그만이야. 어차피 늙은이 찾는 사람도 없어. 이사회 소집이나 해. 내일 아침에 내가 회장 대행으로 취임한다고 공표할 거니까. 강 회장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아비의 생사를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회사를 집어삼킬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자금 장부 말이야. 아버지 양복에 없더라. 늙은이가 어딘가에 숨긴 게 분명해. 그거 찾을 때까지는 산 다 뒤지라고 해. 그 장부 검찰에 넘어가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죽고 우리 다 죽는 거야. 알았어? 끊어. 통화가 끝났습니다. 강민석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껐습니다. 꽁초가 굴러서 두 사람이 숨은 틈새 바로 앞까지 떨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꽁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살이었습니다. 민석아, 내 너를 자식이라 여겨 마지막까지 망설였거늘. 너는 나를 철저히 지우려 하는구나.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때였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강 회장의 목에서 참을 수 없는 간질거림이 올라왔습니다. 기침이 나오려 했습니다. 컥! 소리가 새어나오려는 순간 분임이 잽싸게 자신의 입술로 강 회장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흡! 강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분임은 눈을 부릅뜨고 강 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죽고 싶어? 참아.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분임의 입술은 거칠고 텄지만 그 행동은 강 회장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바로 위에서 강민석이 인기척을 느낀 듯 고개를 갸웃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지? 쥐새끼인가? 강민석이 제단석 아래쪽을 내려다보려 몸을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저 멀리 숲속에서 찾았다 하는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전무님, 여기 찢어진 옷자락을 찾았습니다. 계곡 쪽입니다. 강민석은 즉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계곡? 역시 쥐새끼들 물가로 갔구만. 다 죽었어. 강민석이 구두 굽소리를 내며 급하게 계곡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부님은 강 회장의 입에서 입술을 떼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을 때야 부님은 입을 떼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할배 미쳤어? 거기서 기침을 하면 어떡혀? 다 같이 저승 갈 일 있어? 미안하오. 갑자기 목이 간지러워서. 그런데 임자, 아까 그 뽀뽀는. 부님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뭔 놈의 뽀뽀요. 숨 막은 거지. 주책바가지 영감태기 같으니라고. 민망한 상황이었지만 덕분에 죽음의 공포는 조금 가셨습니다. 강 회장은 부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또 살려줬구려.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소. 그리고 방금 들었소? 놈이 장부를 찾고 있소. 그 장부가 내 유일한 무기요. 강 회장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수첩을 꺼냈습니다. 부님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할배, 그 장부라는 게 도대체 뭐여? 돈 적힌 거요? 그렇소. 민석이 놈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횡령한 돈, 정치인들에게 뇌물 먹인 내역. 이게 터지면 놈은 회장 자리가 아니라 감옥 독방으로 가게 될 거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하오. 하지만 전화기도 없고 나갈 길도 막혔으니 어쩐단 말이오. 강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부님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전화기? 그러고 보니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닌디. 뭐요? 방법이 있소? 부님이 씩 웃으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다 찌그러진 초코파이 하나와 낡은 건전지 2개였습니다. 이게 뭐요? 전화기는 없지만 소리를 낼 방법은 있어. 할배, 저기 관리소 사무실 옆에 보면 방송실이라고 쥐방울만한 창고가 하나 있어. 옛날에 여기서 장례식 할 때 쓰던 안내 방송용 스피커랑 앰프가 거기 처박혀 있거든. 10년 넘게 안 써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게 작동한다면? 강 회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스피커? 앰프? 그래. 이 산 전체에 쩌렁쩌렁 울리는 스피커가 나무마다 달려 있어. 그걸로 방송을 때리면 놈들이 아니라 저기 산 아래 마을 사람들까지 다 듣지 않겠어? 기막힌 아이디어였습니다. 통신이 끊겼다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세상에 고함을 치면 되는 것입니다. 강 회장은 흥분해서 부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임자, 당신 천재요. 제갈공명이 따로 없소. 그래, 방송이야. 내 목소리를 방송으로 내보내면 놈들도 꼼짝 못할 거요. 하지만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여기서 관리소 방송실까지 가려면 놈들이 우글거리는 숲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목숨을 건 질주를 다시 해야 했습니다. 할배, 뛸 수 있겠어? 이번엔 걸리면 진짜 끝이요. 강 회장은 흙투성이가 된 털신 끈을 다시 꽉 묶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뜁시다. 내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거기까지는 가겠소. 가서 내 목소리로 저놈들의 추악한 짓거리를 온 세상에 까발려 주겠소. 좋아. 까짓거 가보자고. 부님과 강 회장은 재단석 틈새로 기어 나왔습니다. 밤하늘엔 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장하게 길어졌습니다. 바야흐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계곡 쪽에서는 헛다리를 짚은 놈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그 틈을 타 반대편 방송실을 향해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님과 강 회장은 무덤 비석들을 방패 삼아 낮은 포복으로 이동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리무진 뒷좌석에 앉아있던 강 회장이 지금은 진흙바닥을 짐승처럼 기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강 회장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불빛, 관리소 옆 작은 창고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기만 가면, 저 마이크만 잡으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할배, 거의 다 왔어. 저기 보이지? 저게 방송실이요. 부님이 가리킨 곳은 관리사무소 건물 옆에 붙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허름한 가건물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쓰지 않아 덩굴 식물로 뒤덮여 흉가처럼 보였습니다. 다행히 놈들은 계곡 쪽에 정신이 팔려 있어 관리소 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덩굴을 헤치며 창고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기랄 잠겼어. 비켜봐요. 이까짓 거. 부님은 주머니에서 새꼬챙이를 꺼내 자물쇠 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노련했습니다. 몇 번 틱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딸깍하고 거짓말처럼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묘지 관리인으로 살면서 열쇠 잃어버린 창고를 따던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녹슨 경첩 소리가 찢어질 듯 크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주위를 살폈지만 다행히 놈들은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쾌쾌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부님이 라이터를 켜자 거미줄 사이로 낡은 방송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80년대에나 썼을 법한 거대한 앰프와 먼지 쌓인 마이크. 과연 이게 작동이나 할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원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제발, 제발 켜져라.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강 회장이 뻑뻑한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전기가 끊긴 걸까요? 부님이 앰프 뒤쪽을 살피더니 혀를 찼습니다. 코드가 빠져 있자녀. 부님이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넣었습니다. 그러자 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앰프의 전원 램프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웅 하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살았다. 강 회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때려 했습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그때였습니다. 삐익. 오래된 스피커가 하울링을 일으키며 산 전체를 찢어놓을 듯한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칠흑 같은 밤 고요했던 공동묘지에 날카로운 기계음이 사이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볼륨을 줄였어야지. 부님이 기겁하며 볼륨 노브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곡 쪽에서 수색하던 강민석과 놈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속의 정막을 깬 그 소리는 너무나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나 여기 있다. 라고 광고를 한 셈이었습니다. 저기다. 방송실이다. 잡아. 죽여버려. 멀리서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관리소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성난 멧돼지 떼가 돌진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는 불과 200m, 1분, 아니 30초면 들이닥칠 거리였습니다. 강 회장은 사색이 되어 마이크를 놓칠 뻔했습니다. 임자, 놈들이 오고 있소. 알아. 그러니까 빨리 말해. 문은 내가 막을 테니까. 부님은 구석에 있던 낡은 철제 캐비닛을 질질 끌어 문을 막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책상, 의자, 잡동사니를 모조리 문 앞에 쌓아 올렸습니다. 바리게이트를 친 것입니다. 할배, 쫄지 마. 할배가 여기서 쫄면 우리는 진짜 개죽음이요. 저 마이크가 할배 총이고 칼이요. 소리쳐. 세상 천지 다 듣게 소리치라고. 부님의 고함에 강 회장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매한가지다. 놈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내 목소리를 남겨야 한다. 강 회장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땀으로 미끄러운 마이크의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스피커 상태가 좋지 않아 잡음이 섞였지만 강 회장의 목소리는 묘지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산 아래 마을까지 닿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달려오던 강민석이 멈칫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밤하늘에서 천둥처럼 쏟아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버지? 강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뭐해? 빨리 가서 문 부숴. 선 잘라버려. 놈들이 다시 속도를 높였습니다. 방송실 문 밖에서 쾅 하고 몸을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덜컹거리고 쌓아둔 의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님은 온몸으로 캐비닛을 밀며 버텼습니다. 할배, 더 크게, 더 빨리. 강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눈앞에 문이 부서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성그룹 회장 강진태입니다. 저는 지금 제 아들에게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강 회장의 고백이 앰프를 타고 터져 나왔습니다. 산 아래 마을, 늦은 밤 TV를 보던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강진태 회장? 살해당해? 묘지 근처를 지나던 트럭 운전기사도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쾅, 쾅, 쾅. 문 밖에서 도끼로 문을 찍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 문짝이 쪼개지며 도끼날이 쑥 들어왔습니다. 부님의 얼굴 바로 옆으로 날카로운 쇠붙이가 지나갔습니다. 이 문 열어. 죽고 싶어. 김 실장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님은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못 들어와. 이 나쁜 놈들아. 하늘이 보고 있다. 강 회장은 부님의 사투를 보며 더욱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제는 공포가 분노로, 분노가 용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 강민석은 도박빚을 갚기 위해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고 그것을 막으려는 저를 이곳 공동묘지에 생매장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지금 문 밖에는 놈들이 도끼를 들고 서 있습니다. 쩌렁쩌렁한 폭로가 이어지자 문 밖에 강민석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부하의 도끼를 뺏어들고 미친 듯이 문을 찍어댔습니다. 닥쳐. 닥치라고. 저 선 끊어. 전원 내려. 우지끈. 문짝이 반으로 갈라지고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 틈으로 놈들의 살기등등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부님은 캐비닛이 밀리지 않도록 어깨를 박아넣고 버텼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할배, 장부 얘기도 혀. 아, 맞다. 장부. 강 회장은 품속에서 수첩을 꺼내 마이크 앞에 펼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제품에는 강민석이 조성한 비자금 장부와 뇌물 리스트가 있습니다. 놈이 국회의원들에게 뿌린 돈, 해외로 빼돌린 자금 내역이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장부 얘기가 나오자 강민석은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죽여.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 총 쏴. 탕, 탕. 총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뚫고 들어온 총알이 앰프 옆 벽에 박혔습니다. 파편이 튀고 불꽃이 일었습니다. 강 회장은 움찔했지만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했습니다. 강민석, 듣고 있느냐? 내가 아무리 내 입을 막으려 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 나는 내 아비이기 이전에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다. 경찰이 올 때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위잉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산 아래쪽에서부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신고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무님, 경찰입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놈들의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강민석은 부들부들 떨며 갈라진 문틈으로 강 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늙은이가 끝까지 도망쳐야 합니다. 지금 잡히면 끝입니다. 부하들이 강민석을 잡아 끌었습니다. 강민석은 분한 듯 도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너희들은 데리고 갈 테니까. 강민석과 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급하게 멀어졌습니다. 드디어 놈들이 갔습니다. 부님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갔어. 할배, 우리가 이겼어. 놈들이 도망갔어. 강 회장은 마이크를 잡은 손을 풀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임자, 들었소? 사이렌 소리. 우리가 살았소.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앰프에서는 여전히 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려오고 있었고 강 회장의 손에 들린 비자금 장부는 놈들이 다시 돌아와 뺏으려 할 가장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 산속은 여전히 무법천지였습니다. 부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배, 아직 끝난 거 아니여. 경찰 아저씨들 얼굴 볼 때까지는 정신줄 놓지 마.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방송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부서진 문틈 사이로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피비린내와 흙냄새가 섞인 그 바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칠흑 같은 묘지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에게 찾아온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삐용삐용,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공동묘지의 정적을 완전히 찢어놓았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방송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강 회장과 부님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꼼짝 마. 무기 버려. 경찰들의 고함에 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기가 아니라 꼬깃꼬깃해진 피 묻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강진태여. 그리고 이게 증거여. 경찰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뉴스에서 실종되었다던 재벌 회장이 노숙자보다 못한 몰골로 묘지 창고에 갇혀 있다니요.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강 회장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부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를 챙겨주시오. 내 생명의 은인이오. 그 시각 산 아래 도로에서는 한바탕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도주하던 강민석 전무의 차가 경찰차에
포위된 것입니다. 강민석은 차 문을 잠그고 버텼지만 경찰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그를 끌어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성그룹 회장 될 사람이야. 변호사 불러. 강민석은 발악했지만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졌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그의 모습은 방송국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혀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아비가 방송으로 폭로하고 아들이 체포되는 막장 드라마의 현실판.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힌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의 한 VIP 병실. 강 회장은 말끔한 환자복을 입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그의 인생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비자금 장부의 내용은 낱낱이 공개되었고 강민석은 존속 살해 미수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 감형을 위해 난리를 쳤지만 강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놈 콩밥 먹게 할 거다. 합의는 없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부님 씨는? 박부님 씨, 아직도 연락이 안 돼?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 그날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바로 사라지셨습니다. 묘지 관리소도 싹 비우셨고요. 사례금이라도 드리려고 백방으로 찾고 있는데 흔적도 없습니다. 강 회장은 혀를 찼습니다. 이 답답한 여자가 아파트를 사내라 큰 소리 치더니 왜 도망을 가? 바보같이 착해 빠져가지고는. 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 대기시켜. 내가 직접 간다. 예. 아직 퇴원도 안 하셨는데요? 잔말 말고 대기시켜. 내 은희는 내가 찾아. 강 회장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을지. 그녀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무서워 숨어든 사람이 갑자기 화려한 도시로 나갔을 리 없었습니다. 2시간 뒤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다시 공동묘지 입구에 섰습니다. 비가 오던 그날 밤과는 달랐습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관리소 컨테이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묘지 꼭대기, 그들이 처음 만났던 김 노인의 무덤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덤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막걸리를 붓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몸빼 바지에 헝클어진 파마머리. 박부님이었습니다. 남의 무덤에서 혼자 술 마시면 맛이 나나? 강 회장의 목소리에 부님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 할배. 아니, 회장님? 부님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때국물 흐르던 노숙자 할배는 온데간데였고 번쩍이는 양복을 입은 귀티나는 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부님은 황급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여긴 웬일이셔요? 몸도 성치 않은 양반이. 웬일이긴. 빚 갚으러 왔지. 임자, 나랑 약속한 거 잊었어? 살아서 나가면 아파트 사준다며. 근데 왜 야반도주를 해? 부님은 멋쩍은 듯 코를 쓱 비볐습니다. 아유, 됐어요. 그냥 해본 소리지. 나 같은 무지렁이가 무슨 아파트여. 그냥 할배 살았으면 됐지. 높은 분들하고 엮이면 머리만 아파. 나는 여기서 귀신들이랑 노는 게 편해요. 강 회장은 피식 웃으며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은 그것을 부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받아. 약속은 약속이야. 강진태는 한 입으로 두 말 안 해. 이게 뭐예요? 부님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서류를 본 부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의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게다가 건물 이름이 분인빌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빌딩? 미쳤어요? 노망 나셨어? 아파트 사달랬지 누가 빌딩 사달랬어요. 부님이 손을 벌벌 떨며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은 껄껄 웃었습니다. 아파트는 시시하잖아. 1층에 임자가 하고 싶다던 식당 크게 차려. 이제 남의 밥상 차리지 말고 임자 가게에서 당당하게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살아. 그리고 맨 위층 펜트하우스는 임자집이야. 거기서 따뜻한 물 펑펑 쓰면서 살아.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해요. 내 목숨값이 뭐 그리 비싸다고. 안 비싸. 내 목숨을 살렸는데 이 정도가 대수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강 회장은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입양동에서 비슷한 양식의 서류였습니다. 나 자식 농사 망친 놈이야. 근데 죽다 살아보니까 알겠더군.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목숨 걸고 지켜주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임자, 아니 부님아. 내 딸 하자. 늙은 아버지가 딸한테 건물 하나 주는 게 뭐 그리 이상한가? 부님은 멍하니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딸. 10년 전 불 속에서 잃어버린 딸, 그리고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자신에게 딸이 되자고 말하는 사람. 부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배, 진짜 노망났나 봐. 나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40이면 어때? 나한테는 그냥 어린애지. 싫으면 관두고. 누가 싫대요? 부님이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외로움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묵묵히 다가가 부님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밤 그녀가 자신의 온몸을 녹여주었듯이 이번엔 강 회장이 그녀의 온마음을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자. 이제 곰팡이 냄새 나는 컨테이너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가서 따뜻한 밥 같이 먹자. 강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님은 눈물을 훔치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과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산을 내려가는 뒤로 햇살이 김노인의 무덤을 비췄습니다. 아, 그리고 약속 하나 더. 며칠 뒤 묘지에는 대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고 없는 무덤들을 최고급 대리석으로 단장하고 묘지 전체를 공원처럼 꾸미는 공사였습니다. 입구에는 김씨 아저씨와 친구들이라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죽은 자들이 산자를 살리고 산자가 죽은 자들의 안식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먼 훗날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밥집으로 소문난 부님네 밥상에는 카운터를 지키는 욕쟁이 할머니 사장님과 그 옆에서 서빙을 돕는 은발의 신사 회장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피보다 진한 물, 죽음보다 강한 인연이 만든 진짜 가족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